저는 지금까지 저명한 키토제닉 식단 전문가들의 영상을 소개해 왔습니다. 모두 업계에서 인정받는 유명한 사람들이지만 사실 국내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생소한 분들이죠. 그래서 댓글을 보면 그들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 채널의 영상을 봐온 분들이라면 캔베리 박사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앞으로도 그의 컨텐츠들을 자주 소개할 계획입니다. 캔베리 박사는 저희 채널에서 가장 많은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의 영상을 봤을 때는 그가 하는 주장과 식단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가 성장해온 배경과 진실에 접근하는 방식을 이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되었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다이어트 닥터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4년 전에 진행한 캔베리 박사의 인터뷰입니다. 닥터 베리는 테네시주의 1차 진료 의사입니다. 그는 자신만의 저탄수화물 식단 여정을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메시지와 함께 많은 구독자를 확보했고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의 이점에 대해 서슴없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캔베리 박사 자신은 물론 환자들을 통해 그 효과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웹사이트와 함께 상당히 인기 있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캔베리 박사는 영상을 통해 저탄수화물 식단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저탄수화물 식단의 효과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에 대해 매우 독특한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인류의 조상들이 섭취했던 전통적인 식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현대식 영양 가이드라인이 기존의 전통적인 식단을 역행하는 주장을 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하고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권장되고 있는 주류 영양 지침은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그것은 의학과 영양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이지만 그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의 유머러스하고도 직설적인 스타일은 메시지를 더욱 매력적으로 전달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럼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먼저 박사님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1차 진료 의사로 활동해 오셨는데요. 저는 박사님이 주장하시는 식단이 의료 현장에서 배워온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야가 새로운 분야로 확장된 여정이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후에 현재 하고 계신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2000년에 테네시 주립대의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현대의학의 전형적인 방식을 배웠고 그 방식대로 환자들을 진료해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비만이고 당뇨가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진료실에 왔다면 그 당시 저는 3가지 약물을 즉시 처방했을 겁니다. 먼저 당뇨병을 관리하는 약물 2가지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한 스타틴 계열 약물 하나를 처방했을 거예요. 그리고 체중 관리 어플을 추천하며 살을 빼야 한다고 조언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덜 먹고 더 많이 움직이세요. 이것이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자주 했던 조언이었습니다. 저는 칼로리 계산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연력학 법칙이 인간 영양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믿었습니다. 체지방을 줄이려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게 과학적으로 당연한 결론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치토스 같은 과자와 베이컨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체중은 빠지기 시작할 것이고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이론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진료를 시작했을 때는 비교적 날씬하고 젊은 의사였습니다. 당시에는 제 건강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몇 년이 지나며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점점 더 비만해지고 병에 걸리며 당화혈색소와 염증 지수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럴 때 의사들은 환자가 자신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의심합니다. 네, 맞아요. 그것이 의사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는 방어 기제가 되니까요.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요. 제가 정확히 32살인지 35살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즈음부터 저 역시 체중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건강이 나빴을 때는 체중이 134kg에 달했고 당화혈색소는 6.2였습니다. 당뇨 전 단계였고 제2형 당뇨병으로 진행 중이었죠. 만성관절통, 심한 역류성 식도염, 비듬, 알레르기, 가려움 등 신체 곳곳에 염증이 있었고 매일이 비참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사님은 당시에도 모든 지침을 올바르게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정확합니다. 저는 모든 지침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전하던 지침들을 스스로에게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사로서 본보기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한 대로 행동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만두는 편입니다. 그 당시 저는 분명히 여러 면에서 엉망이었고 소파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대학 시절 공부했던 영양학 노트들을 모두 꺼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이 엄청난 분량일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10cm 두께의 얇은 책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그 책은 한 학기의 절반이나 4분의 1 학기 동안 다룰 분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양학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의과대학에서는 영양학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어요. 다른 의대는 그만큼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많다고 느껴지네요. 네, 맞아요. 저는 평소에 이것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지 않으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배운 것은 주로 심각한 환자들을 위한 영양 섭취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라면 그에게 필요한 단백질 양과 총 칼로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환자가 회복될 때까지 어떻게 먹일 것인지 등에 대해서요. 또는 심한 화상을 입은 사람은 칼로리와 수분 섭취를 2~3배로 늘려야 합니다. 제가 배운 영양학은 주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먹을 수 없는 환자들의 영양을 챙기는 방법이죠. 그런데 정작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양학은 전체 수업의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배운 내용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통곡물을 많이 먹어라. 둘째, 포화지방은 피하라. 셋째, 조깅을 하라. 이것이 제가 의대에서 배운 영양학의 전부였습니다. 아내와 가족을 돌보는 평범한 남자에게 의사인 제가 해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영양학적 조언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 이 3가지 기본 지침을 바로 실천해 보자라고 결심했습니다. 식단에서 포화지방을 철저히 제거했고 통곡물을 적극적으로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맷돌로 간 밀가루 같은 고급 통곡물 제품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매일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두 달 동안 이 지침을 종교적으로 따랐지만 결과는 5kg가 더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몸무게뿐만 아니라 혈압, 혈당, 염증 수치 등 여러 건강 지표들이 악화되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야, 너는 환자들에게 했던 말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에게 말했죠. 넌 영양학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문제는 환자들이 제 지침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잘못된 무지한 조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직접 경험을 통해 깨달음이 필요했던 거네요. 맞아요. 그렇다면 박사님은 왜 다른 의사들은 이런 각성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직접적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글쎄요. 저는 의사들이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도록 훈련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의사가 되고 나면 틀에 박힌 방식으로 일하게 되죠. 그리고 제약회사 담당자들이 와서 당신이 적절히 진료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그들은 당신이 처방한 약물의 양을 확인하고 당신이 처방 지침을 잘 따르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또한 제약사에서 후원하는 만찬에 참석하면 저명한 교수들이 강연을 하는데 그들의 말이 당신이 해온 모든 일과 일치하니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안도감을 줍니다. 주의료위원회로부터 경고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당신은 분명히 일반적인 진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신이 처방하고 있는 지침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 의사들이 그로 인해 잘못된 안도감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은 자신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치부하며 이를 통해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죠. 그것은 의사들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단지 환자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흰색 가운을 입고 저명한 교수나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제공한 권고를 따르고 있다고 믿으니까요.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사는 그들의 존재로 인해 자신이 잘못된 진료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불만이 없으니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도 다른 일반적인 의사들처럼 의과대학의 교육을 받았고 의사의 자격을 얻기 위한 임상수련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범한 의사의 삶에 안주하기보다는 환자들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하는 조언, 즉 체중 조절을 위해 통곡물을 먹고 지방을 피하고 많이 움직이라는 행동 지침을 자신이 직접 해보았지만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박사님은 자신이 환자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제 생각에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머리를 맴돌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셨나요? 우선 로렌 코데인의 팔레오 다이어트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크 시슨의 The Primal Blueprint, 마지막으로 애킨스 다이어트 혁명도 읽었어요. 물론 다른 많은 책과 자료들도 찾아보고 읽었지만 이 세 권이 저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물론 채식이나 다양한 종류의 식단에 관한 책들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단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구상 존재하는 거의 모든 식단을 분석해보면 그것들은 결국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겉모습만 다를 뿐 본질은 똑같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다이어트 앱이나 TV 프로그램, 다이어트 관련 책들까지 모두 기본적으로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평생 굶는 것에 익숙해져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가령 제가 어떤 사람들을 헛간에 가두고 양상추와 물만 제공한다면 그들의 체중은 쉽게 감량될 거예요. 이상적인 체중에 도달하고 심지어는 그 이하로 살이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비참해질 것이고 저를 증오하게 될 겁니다. 그런 방식의 삶은 누구도 오래 지속할 수 없어요. 다른 다이어트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합니다. 가장 광고가 많이 되고 미디어에서 자주 언급되는 다이어트들도 결국에는 사람들을 그냥 반쯤 굶기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남은 인생을 굶주리며 살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살이 빠지겠지만 그것은 절대로 지속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방식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죠. 네, 명백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즐기면서 지속할 수 있는 식단을 찾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 식단을 실천했을 때 질병과 염증 수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저탄고지 식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식단을 권장하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곡물, 설탕, 그리고 과도한 탄수화물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정반대네. 하지만 딱 한 달만 해보자. 왜냐하면 저는 그 식단을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박사님은 그것을 스스로에게 먼저 시도했군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에게 그런 식단을 시키면 다른 의사들이 박사님을 미쳤다고 생각할 게 분명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두 달 동안 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리바이 스테이크, 베이컨, 버터, 계란 같은 음식을 먹으면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확인하자. 그리고 한 달이 끝날 무렵에 저는 이런 말 하는 게 약장수 같아서 싫지만 정말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것이 좋아졌어요. 박사님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나요? 내가 나 자신을 해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당시 지질 가설 같은 것들을 읽고 있었어요. 콜레스테롤이 건강에 해롭다는 기존의 가설 말이죠. 그게 정말 사실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6개월마다 여러 수치를 확인하며 제 몸을 모니터링했어요. 총 콜레스테롤이 약간 올라간 것을 확인했지만 거기서 저는 생각했죠. 또 다른 숙제가 생겼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몸이 훨씬 건강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도 현저히 개선되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반항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스타틴을 판매하는 제약회사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그 외의 의견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제가 상기시켜주면 인정할 거예요. 높은 당화혈색소 수치, 그리고 당뇨병은 심장병, 뇌졸중, 그리고 다른 모든 합병증의 더 큰 위험 요소일 거라는 점을요. 그것은 LDL 콜레스테롤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설령 LDL 콜레스테롤이 치료가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더라도 만약 당화혈색소 수치가 10이나 된다면 약간 높아진 LDL보다 질병과 사망에 더 큰 위험 요소가 되는 건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총 콜레스테롤과 LDL 증가를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몸 상태가 훨씬 나아졌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목을 가다듬거나 침을 삼키지 않고도 환자와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만성적인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 목 상태가 늘 안 좋았었거든요. 넥시움 같은 역류성 질환 약물 담당자가 병원에 올 때면 환자들에게 제공되지 않은 샘플 약물까지도 얻어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약에 의존적이었죠. 이런 식습관을 배우기 전까지는 1년 내내 하루에 2번씩 약을 먹어야 했어요. 하지만 식단을 바꾸고 2~3달이 지난 후 제 몸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절정에 달했던 체중 134kg에서 상당히 많이 감량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단지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제 삶의 전반에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캠베리 박사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심한 속쓰림과 여러 염증성 질환을 알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키토제닉 식단으로 시작해 현재는 거의 무탄수화물에 가까운 카니보어 식단을 하고 있는데요. 키토식을 할 때도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카니보어 식단을 하고 나서는 이런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적인 식단을 하는 건 건강상의 이유가 더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두에게 이런 제한적인 식단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모두 같은 범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죠. 대사적으로 가장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환자들에게 이 식단을 적용해 봐야겠다고요. 그들의 BMI는 보통 45에서 55 정도였고 이는 고도 비만에 해당하며 위우회술 같은 비만 대사 수술의 대상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으로서는 잃을 게 없어요. 어차피 한두 달 후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위절제술 같은 비만 대사 수술을 받을 예정이시니까요. 그 사이에 이 식단을 한번 해보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간의 크기는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수술을 하더라도 외과 의사가 훨씬 수월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살이 빠질 수도 있고요. 저는 20명에서 25명의 환자들에게 이 식단에 대해 설명했고 그중 많은 분들이 월별 검진을 위해 병원에 다시 찾아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저 한 달 만에 10kg나 빠졌어요. 이 식단을 한 달 더 해봐도 될까요? 그래서 저는 흔쾌히 말했죠. 물론이죠. 한 달 더 해보세요. 계속 진행해 보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식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도 신뢰와 안도감을 주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최소한 아무도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미친 짓은 아니구나. 닥터 베리도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다음 달에 그들이 다시 검진을 위해 병원에 왔을 때는 체중이 더 줄어 있었고 혈압, 혈당 등 모든 건강 관련 지표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몸 상태가 더 좋아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그들 중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준비 중이던 환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 2~3명은 수술을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건강이 훨씬 좋아진 것 같아서 수술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만약 상태가 다시 나빠지면 제가 직접 수술 예약을 다시 잡아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들은 식단을 계속하고 싶다며 의지를 보였고 수술 없이도 건강을 유지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의사가 어떤 방식을 두고 환자들에게 모든 게 다 좋아진다고 말하면 좀 약장수 같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환자들은 제가 5년 이상 알고 지낸 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어떤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었어요. 그들은 단지 더 나은 삶을 원했을 뿐이고 생명을 위협하거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수술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이 식단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질려서 포기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한 달 더 해봐도 되겠냐고 부탁하듯 물었죠. 그는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키토제닉 식단과 카니보어 식단을 전파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도 키토제닉 식단은 그에게 있어서도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초기에 새로운 식단에 접근했던 그의 경험담은 키토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큰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딱 한 달입니다. 식단을 한 달 동안 바꾼다고 해서 우리 몸에 엄청난 무리가 오거나 병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기존의 식단으로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딱 한 달만 해보고 느낌이 좋다면 다음 달에도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키토제닉 식단에 대해 들어봤지만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어떻게 끊어? 평생 그렇게는 살 수 없어. 하지만 캠베리 박사처럼 식단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로 다이어트에 임한다면 새로운 식단에 대해 엄청난 각오를 하지 않고도 가볍게 시작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박사님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소통하며 이 모든 변화를 목격했으니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겠군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큰 활력을 얻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좌절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런 방법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을까?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이 왜 그동안 묵살되었고 심지어 비난받아왔지? 그리고 박사님의 그런 심정이 책에서도 조금 드러난 것 같아요. 박사님이 쓴 책 의사의 거짓말, 가짜 건강상식에서요. 사실 제목이 약간 선동적이고 공격적인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의도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저는 박사님이 스스로 먼저 깨닫고 환자들에게 적용하면서 분노를 느끼게 된 과정이 궁금해요. 네, 사실 저는 전공이었던 시절부터 그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